안녕하세요. 30분 먼저 찾아가는 SBS 8뉴스 오프너 진행을 맡은 저는 보도국의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네. 첫 번째 방송이 너무 빨리 끝났고 어제는 너무 또 늦어져서 클로징을 제대로 못했고 네. 오늘은 시간 제대로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네, 3세판이니까요. 네, 오늘 오늘은 제대로 딱 맞지 한번 않을까 해보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시청해 주셨는데 댓글을 별로 많이 안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들어와서 소통도 같이 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낮 동안 눈에 띈 뉴스 랭킹 오프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두 가지 소식 갖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보배 양궁 네. 선수 기선수가 네. 서울대학교 교양 과목에 나타날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예고가 돼서 화제가 됐고요. 예. 오늘 뭐 요새 그 대학교는 그 수강 신청하는 철이 되면은 네. 인기 있는 과목 수강 신청 전쟁이라고 하던데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이 이제 네. 버스 요금도 택시처럼 거리 네네. 비례제가 아. 도입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다가 따가? 빠르게 철회가 됐어요. 아, 예. 왜 그랬을까요? 그 두 가지 소식을 한번 네네네. 다뤄보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네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기보배 선수가 강의를 맡을 것 같다. 맡았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광클릭 전쟁이 났다는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서울대학교에 교양 과목이 있는데 네. 교양 체육이죠. 교양 체육. 양궁 네. 과목이 있거든요. 네네. 양궁 과목이 있는데 현재 어느 상황이냐면 네. 한 과목 이제 두 번을 합니다. 수업을. 네. 금요일에 오전 9시에 한 번 하고 네. 그다음 오전 11시에 네. 이렇게 하는데 네네. 수업이 두 가지인 거죠. 두 번인 거죠. 그 두 수업에 대해서 네. 한 30명, 31명 정도가 수강 인원이에요. 네. 근데 310명, 경쟁률이 10명. 328명 10대 1. 이렇게 수강 네. 신청이 들어갔다고 네. 합니다. 금요일 오전이면은 좀 학생들이 싫어하는 시간인데 그죠? 금요일 아침 9시면은 네네. 좀 늦잠 자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네. 금요일 오전에 네. 체육 수업 듣고 아, 그랬었던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양궁인데 일설에는 이제 기보배 선수가 나온다는 네네. 확정된 것은 없다. 아, 그래요? 이런 말이 있는데 낚시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 네. 강의 계획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 네. 그 그런데? 강의 계획서 네. 파일 이름을 보면 네. 강의 계획서, 양궁, 네. 기보배, 네. HWP 이렇게 아, 돼 네, 있거든요. 네, 네, 기보배라는 이름이 또 있을까? 아, 양궁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기보배 선수가 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게 처음이 아닌 게 네. 예전에 애틀란타 올림픽 1996년 올림픽 때 윤혜영 선수라고 네. 금메달 땄었거든요. 네. 윤혜영 씨가 이 과목을 또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서울대가 이렇게 뭐 금메달리스트를 네. 초청을 해서 강의를 주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봤을 때는 기보배 선수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강의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여기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 네. 뉴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버스 요금 인상 관련된 소식이었죠? 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타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환승을 딱히 하지 않고 한 대로 똑같죠. 타면 네. 아무리 멀리 가도 똑같은 그렇죠. 것이 서울시의 그렇죠. 버스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례 요금제가 적용이 돼서 앞으로는 많은 거리를 갈 경우는 네. 더 요금을 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아, 그런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아, 네. 네. 어. 왜냐하면은 사실 기본 요금을 올릴 계획이잖아요. 네.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기본 요금을 올릴 계획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1,200원에서 1,500원 내지 1,600원 이 정도로 올릴 계획인데 여기에 비례 요금제까지 포함이 되면 네.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요즘에 고물가인데 공공요금까지 그렇죠. 고통을 가중시키면 어떡하냐. 그렇죠. 아무래도 네, 여론은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저희도 때문에 뭐 다루긴 했지만 그 노인 무임승차 문제 네네. 다뤘었잖아요. 그것도 뭐 부담이 되는 재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네요. 네, 결국에 철회가 됐습니다. 네. 오프너 여기서 주목한 랭킹 뉴스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본격 토크 이슈 오프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오후에 있었던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 소식이죠. 네. 헌정 사상 75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2003년 노무현 2004년이죠. 2004년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죠. 2016년에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 전 두 대통령. 차례 있었고 네.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이라든지 이렇게 발의가 된 것 자체는 몇 번 있었습니다. 네. 뭐 지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그렇죠. 대해서 예. 탄핵소추안이 또 표결까지 가서 부결이 되는 부결됐었죠. 예, 그런 일은 네.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가결이 돼서 장관이 직무가 정지가 되는 이런 그러네요.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네. 민주당 등 야3당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난히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높기는 했고 예상대로 가결이 됐는데 표가 찬성 179표, 179표, 반대가 109표, 무효표가 5표나 나왔어요. 네. 이 표를 좀 분석을 해보셨어요?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가결이 될 거라는 거는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안부 장관은 뭐 장관급은 과반으로 탄핵을 시킬 그렇죠.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가결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 됐던 것이고. 됐는데 예. 야3당을 합치면은 표가 네네. 176석인가 그 발의한 표가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3표 정도가 더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네, 표가 어디서 갔는지. 네, 반대는 109표가 나왔고 네,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15석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나머지가 뭐 반란표를 일으켰을 것 같지는 않고 뭐 불참을 했다거나 아, 그런 표로 보이고요. 그럴 수도 있고. 무효표 5표는 네. 요번에 탄핵을 추진한 뭐 민주당이라든지 네. 이쪽에서 일부 나온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이름이 똑같습니다. 민주당에 이상민 의원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상민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탄핵 네. 소추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 있고 스스로 네. 사퇴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탄핵 소추는 올바르지 않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네. 이상민 장관이 좀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진짜. 의원, 이상민 네네네. 의원. 아, 네. 의원. 네네. 이상민 의원. 네, 그래서 맞아요. 이상민 의원을 네. 포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탄핵 소추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무효표를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무효표는 참고로 반대표하고 효력이 같거든요. 아, 그래요? 찬성이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찬성하지 않은 표들, 네, 무효표라든지 반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효력이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이제 이상민 장관 직무는 정지됐고 네. 헌재가 앞으로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네. 이 안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네. 9명 가운데 5명 과반이 아닌 6명, 6명. 예, 3분의 2선이죠. 6명이 탄핵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면은 이제 이게 인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5명 이하가 되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각이 되는 기각되는 것입니다. 거고. 혹은 네. 이게 탄핵한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네. 각하가 되는 것이죠. 각하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난관이 두 가지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거죠? 과정상의 난관입니다. 과정상. 결과를 떠나서 네. 첫 번째는 지금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네. 이선의 재판관하고 이석태 재판관이 예. 3월, 4월에 퇴임을 합니다. 네. 그럼 7명이 남는 거거든요. 네. 물론 7명을 두고도 탄핵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7명부터는 이제 탄핵을 진행할 수 있는 7명만 있어도 네. 표결까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좀 부담되는 측면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는데 아, 예. 의외로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3, 관측이 4월에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네. 두 번째 난관은요. 네.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네.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역할을 누가 맡느냐면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김도읍 의원이에요. 의원. 이게 네.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네.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네. 했는데 어떤 검사가 이 사람은 기소를 하면 안 된다. 네.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검찰 조직은 기소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기소를 반대하던 검사를 공판에 들여다보내는 격이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방망이 두들기게 되는. 네, 그래서 네. 김도읍 의원은 이미 얘기를 한 것이 네. 본인은 국민의힘 의원이기도 하고 네. 탄핵을 반대한다. 네.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명이 없다라고 오늘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김도읍 의원이 탄핵 찬성 쪽을 대변해가지고 소추위원을 해야 된다. 과연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쟁점이잖아요. 쟁점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정말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네.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참사 국면에서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 같은 중대한 법을 위반했는지 이게 지금 쟁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관이니까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되려면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 징계 이런 정도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다 이런 게 밝혀져야 한다는 네. 건데
이걸 갖고 당연히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걸 놓고 네, 양측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또 싸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헌법 제 65조에 따라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는 것인데 네.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이 의결될 수 있다, 네. 의결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위법이나 위헌이 있었느냐를 일차적으로 가리게 될 것이고 중대한 잘못이냐 네. 이것을 같이 가려서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네. 근데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편에서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각이 됐었거든요. 탄핵 예. 사유에서. 네. 예. 그런데 그런데 이상민 장관 또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국정의 컨트롤 타워에 있었고 이상민 장관은 조금 더 일선에 있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헌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에 적용을 네. 받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이제 네. 야당에서 탄핵을 시켰던 사유는 사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이 장관에게 있는데 네. 사전 예방 조치 안 했고 그리고 적시에 재난대책본부를 가동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한편으로 주목되는 결과가 네. 경찰청 특수본에서 수사를 했던 결과예요.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을 아, 했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때 이제 네.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장관에게 주의 업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혐의 종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헌재의 입장은 이런 경찰청의 입장과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네. 이걸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변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헌법재판관 저 임기하고 관련이 있는데 또 네. 하나는 또 이 장관이 그 전에 뭐 사퇴를 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 장관 태도로 보면은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죠? 네, 어떤가요? 자진 사퇴 가능성은 뭐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을 봐도 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네. SBS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네. 그 중에 질문 항목 중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대한 네. 응답자들의 입장을 물어봤거든요. 네. 탄핵해야 한다가 40.4%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네. 탄핵하면 안 된다가 48.2%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정치적 공세다. 정치적인 네. 공세다. 그래서 사실 탄핵하면 안 된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네.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상민 장관 책임이 있다. 네. 나아가서는 사퇴해야 된다. 아. 이런 입장들을 피력을 해왔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났고 그리고 이제 자진 사퇴가 아니라 탄핵으로 이게 질문이 바뀌게 되면서 네. 탄핵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는 그렇죠. 소극적으로 일단 봐도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네, 거라서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사퇴 여론이 압도적이었을 때도 물러서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나 이상민 장관이 네. 이런 정도의 여론이라면 더더욱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넘어가 보죠. 오늘 네. 그 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 조금 전에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SBS 비롯해서 몇 군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SBS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기현, 안철수 후보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 또 리얼미터 조사는 김기현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하고 세 가지가 지금 다 다르게 나왔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각각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네. 걸 전제를 하고요. 네. 다만 이렇게 엇갈려서 나타난 것은 현재 좀 판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추가 파르르르 떨리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고비를 넘겨봐야 확실히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번 네. 주말이라든지 네, 다음 네. 주 초 이 네.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굳이 얘기하면 새 여론조사 기관 중에 네. SBS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째서요?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저희 그 여론조사 인용하면은요, 이거를 또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방송에서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혼나는데, 저희 그 여론조사 개요 좀 말씀드릴게요. SBS는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 2월 6일부터 7일 사이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런 내용들은 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는요. 미디어 트리뷴에 의뢰를 해서 2월 6일하고 7일 SBS하고 기간은 같네요.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00명 그리고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그리고 한길 리서치 조사는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2023년 2월 4일에서 6일 사이 이건 조금 빨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 표본 오차입니다. 이 사항들은 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론조사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었지만 김기현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손을 잡고 나선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얼마나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되기 시작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네. 세 군데가 차이가 났던 거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가장 먼저 네. 조사했던 한길 리서치에서는 거의 반영이 별로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막 되기 시작했다라고 네. 일단은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네. 사실 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칠지는 쉽게 단언할 수는 없는 대목이지만 정치인 입장에서는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하고 화해라든지 뭐 단결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다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옮겨간 층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쪽을 한번 다 잡을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방법상 이게 모습이 깔끔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럼 나경원 전 의원 지지하다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옮겨간 쪽이 더 밉네. 김기현 의원 더 미워. 이러고 안철수 의원을 그냥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 그 두 사람 연대가 이게 두 사람 이제 같이 밥 먹고 나와서 발표를 했잖아요. 연대 발표했는데 두 사람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특히 뭐 어디서는 보니까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무슨 가정법원 앞에서 갈라서서 나오는 두 부부 같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네. 저도 좀 그 표정을 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활짝 웃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신경전 표정 관리를 했다. 활짝 웃는 것도 활짝 웃게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은 뭔가 굴욕적으로 비굴하게 웃는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김기현 의원은 그렇게 밟아놓고 활짝 웃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좀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그 천하람 후보 얘기도 했었잖아요. 갑자기 등장해서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에 반영됐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죠. 그런데 지금 토론회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천하람 변호사가 방송에서 종편 패널로 활동도 했었고 나름 그래서 인지도도 있는 거고 또 토론회도 잘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분명히 변수가 되고 일단은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축으로 올라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신인에 좀 가깝기 때문에 컷오프를 통과하는 것 자체로 크게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크호스 단계 정도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친윤계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 이런 것들도 눈길을 모으겠지만 안철수 의원 쪽하고도 선을 분명히 긋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독자 노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피력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오프너 두 번째 코너는요. 어제에 이어서 튀르키예 지진 소식입니다. 또 오늘도 바쁜 국제부의 신정은 기자가 8시 뉴스 리포트 편집을 막 불이 나게 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올 때마다 되게 막 부산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그게 또 보시는 분들은 긴박감도 있고. 안녕하세요. 자, 신 기자 오늘 바쁜도 나와주셨는데 튀르키예 강진 소식 한번 해보죠. 강진 인명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상황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딱
어제 이 시간에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망자가 5,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루 만에 지금 시신 4,009가 늘었습니다. 9,000명에 네, 9,000명을 넘었고요. 넘었어요. 네, 네. 10,000명에 육박하는 상황 이렇게 됐고 네. 아시겠지만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튀르키예랑 시리아에서 지금 이제 네. 국경 근접한 곳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튀르키예에서만 6,200명 정도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지금 2,500명을 넘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하고 시리아하고 비슷하네요. 사망자 숫자가 거의. 그렇죠. 근데 시리아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 캠프에서 사실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구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조가 여의치 않다는 얘기했는데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현재 기상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수색 작업이 더 힘들고 그 와중에 네. 또 여진도 계속되고 있고 네. 이러면 이제 점점 골든 타임은 멀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지진의 골든 타임이 네. 한 48시간 정도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미 벌써 지났나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로서 지금 사흘째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사흘째 되는 것 제가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음. 그 기상을 좀 살펴봤는데 네. 보니까 오늘 지금 하타이가 지금 음. 가지안테프 진앙지에서 가장 좀 가까이 있으면서 지진 피해가 되게 컸던 곳이거든요. 네. 거기 날씨가 오늘 날씨가. 3도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밤에는 영하권까지 내려가는 네. 상황이고 서울보다 훨씬 추운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신히 이제 목숨을 부지해서 이제 뭐 인근으로 이제 네. 대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교민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뭐 눈이 워낙 많이 오고 이스탄불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터키 상황이 날씨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날씨도 같아요. 안 도와주네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뭐 도로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여러 음. 가지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가서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 상황이 좀 참혹한 사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소식들이 더 가슴 아픈데 네. 숨진 자녀들 잃은 부모들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런 소식들이. 네, 안타까운 사연들이 네. 점점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리포트를 담당을 하고 왔어요. 그래요? 저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조된 아이들. 구조된 네. 아이들도 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영상들을 조금 후에 13분 후죠. 펜뉴스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타임이 흐르다 보니까 네. 지금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지금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아이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아이는 숨진 걸로 보이고 네. 부모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지금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손을 잡고 이렇게 구조대가 네. 오기를 기다리고 네. 있는 그 상황들이 전해졌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렇죠. 이제 되게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처음에 저는 튀르키예 그 지진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좀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튀르키예가. 네. 근데 이번에 다행히 관광객들이 가는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곳이긴 한데 네. 우리 외교부가 어제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을 했죠. 네네. 그래서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이제 인근 여행자들이 조심할 점들 같은 게 좀 있겠죠. 네, 맞아요. 이제 송정 선배 이야기한 것처럼 네. 실제로 거기 교민분들뿐만이 아니라 여행객들도 많이 갑니다. 지금 네.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네. 카이세리에 친구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네. 근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네. 지금 오늘로써 네.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부상자 중에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걸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방문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고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취소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취소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가도 예. 사실 좀 어렵죠. 네, 이제 당국 대응 한번 살펴보죠.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긴 했는데 네. 좀 대처가 늦은 거 아니냐. 뭐 바로 사태 일어나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외신들이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도 이 내용이 사실 뭔지 잘 몰라서 좀 네.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바로 건너편에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네. 알파고 신하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들 제가 살펴봤더니 네. 그 튀르키예에서 네. 그 부분은 사실 팩트 체크가 됐거든요. 어떤 비상사태 거요? 선포가 지진이 있고 나서 35시간 만에 내려졌어요. 에르도안 대통령. 35시간 만에. 네.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게 되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때 이제 군인들, 긴급 구조 인력 전체적으로 확 총력을 투입될 수가 있는 거죠. 투입할 수 있는 그런데 건데 그게 늦었다.
35시간 만인데 이게 굉장히 늦은 게 아까 그러네.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타임하고 골든타임 관련이 있으니까. 48시간. 그러네요. 정말 늦은 거죠. 너무 근데 이제 늦었네요. 그렇다 진짜. 보니까 오늘 인터뷰 내용에서 뭐 음. 너무 늦었다. 네. 이미 이제 희생된 사람들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렇게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들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 엄포를 오히려 놨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혼란은 벌어졌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게 되게 의아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스탄불주 검찰도 심지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그 정부 대응에 비판 목소리를 낸 기자들을 상대로 2명인데 수사를 착수를 했다. 아, 진짜 기자를 수사를 했다고요? 이 와중에?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처가 사실 주목할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당연히 이제 정말 유례없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당장 회복이 어려운 게 너무나 명명백백한데 네.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총선 대선이 5월 달을 네.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5월 14일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네.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할 텐데 네. 일각에서는 특히 외신에서는 네. 이번 지진에 대한 대처가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또 정치적인 계산이 또 들어가게 됐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우리 정부 긴급 구호대도 어젯밤에 출발했죠. 지금 어떤 부분을 우리는 도와주기로 했나요? 네, 저희 긴급 구호대도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7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가지안테프 네. 공항에 내려서 네. 가장 이제 사망자가 많았던 지역인 하타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본격적인 구조 활동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팔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할 텐데 네. 탐색 구조팀이 중심이 돼서 네. 일단 꾸려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해외 파견한 구호 인력 가운데 단일 네.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아. 그 인원을 살펴봤더니 네. 118명, 거의 120명, 120명 가까이 되는 최대 인원을 네. 지금 급파를 했고요. 네. 사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희 외신 영상 계속 막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걸 살펴보고 있는데 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지원 의사를 밝힌 나라만 해도 거의 65국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스탄불 공항 뭐 튀르키예에 있는 주요 공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에서 온 급파된 인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국가에서 오는 어떤 구조대들까지 해서 굉장히 붐비는 영상들도 들어왔었어요. 네, 지금 저게 구호 활동하는 모습인가 보네요, 그죠? 네, 네, 지금 인명 사실 구조를 하는 사진 같은데. 그림상으로는 이게 네. 뭐 시리아인지 튀르키예인지 확인이 잘 안 되기는 그러네요. 하는데 뭐 상황이 비슷합니다. 계속 네. 지금 맨손으로 막 땅을 막 파내면서 네, 지금 그렇게 구조하고 웃을 수 있는 없는 현실입니다, 진짜. 네.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럼에도 이제 다행히 구조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자,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또 튀르키예하고 또 각별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가 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던 나라라서 이제 뭐 그럴 더 애착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틀째 연속 SNS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네, 사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워낙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서 네. 김연경 선수가 되게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죠. 네. 그 튀르키예 페네르바흐체에 입단을 해서 6년 네. 동안 7개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사실 김 선수한테는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튀르키예에서도 되게 인기가 높은 선수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첫 번째 게시물을 올렸었고 네. 그 다음에도 이제 기부금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좀 더 네. 자세한 게시물을 올렸었는데요. 네.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대규모 산불이 났을 때도 그때 튀르키예에 이제 성금을 기부하는 좀 그런 네.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참 이 시리아 문제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시리아가 우리하고는 미수교국이라서 그런데다가 또 내전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여기도 상황이 심각한데 어디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가늠이 잘 안 된다 그러죠. 네네.
지금 사실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의 지진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붕괴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배 이야기한 것처럼 시리아는 난민들, 특히 난민 캠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여성 아이들 어떻게 보면 조금 지진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렇죠. 있는 난민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내전 말씀하셨는데 13년째 내전에 시달려 오면서 굉장히 시리아가 사실 닳고 닳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퍼펙트 스톰. 지진 발생 전부터 시리아는 뭐 코로나 심지어 콜레라 그리고 경제 위기 그러네요. 뭐 인권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지진까지 정말 터지면서 정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위기,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어떤 주변 국가들이 구조를 나서고 이제 좀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회복하기가. 지금 저 댓글 보니까 정은 기자님 뉴스 준비하시고 오프너도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 틱톡에서부터 많이 봐와주신 그런가요? 네. 부디 더 이상 지진 피해가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없어야겠죠. 자, 이제 소식 계속 조금만 더 한 1분 정도만 더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시리아 얘기했었고 시리아와 주변국들과 관계 어떠냐? 그러니까 사실 뭐 외교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지금 많이 도와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그죠? 그렇죠. 이게 정말 이거는 국경의 의미가 없는 정말 많은 희생자가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주변국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인가 봐요.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있는 대형 사건 사고는 처음인데 그 기사들을 보니까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영토 분쟁으로 튀르키예랑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외교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좀 넘어서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라고 이제 보는 외신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어떤 영상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사실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고 좀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를 구조하는 그 영상이 있고 그 영상 그 다음에 막 구조대원들이 막 부둥켜 안으면서 막 감격을 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빨리 좀 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뉴스 시간 다 됐어요. 또 선배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 맞춰야 되는데 오늘 곽상원 특파원이 현지에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신정은 국제부 기자와 이슈 오프너 코너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8시 뉴스 큐시트 살펴볼 시간이 좀 남았나요? 작가님 어때요? 오늘은 가능한가요? 네. 큐시트 그럼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 8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일본인이 번역기 파파고로 한국 웹툰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한국문학 번역상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최근에 언어 생성 AI인 챗 GPT 우리가 몇 번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챗 GPT가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이제 번역상까지 드디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시트 마지막으로는 살펴볼 것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의 모습 오늘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건군절 75주년 행사를 기념해서 딸하고 부인하고 같이 군 장성 숙소를 찾았다는데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8시 뉴스에서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8시 뉴스 오프너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맞춘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